예, 감사합니다, 박 교수님. 지금 대북 제재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은밀한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중국의 어떤 그런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엔이나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을 못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계속 제재 그 카드를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안 그러면 아까 중에 그 2천억 달러입니까? 3천억 달러. 예, 3천억 달러를 10년간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, 박 교수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만일에 외교의 어떤 그 의사 결정자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 뒤에 있는 러시아를 어떤 형태로든 끌어내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마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.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도 매년 이제 한 번씩 그 제재 결과를 각국 제재 결과를 취합을 해서 점검을 하거든요. 다들 제재를 하는데 동참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, 중국이 방임하고 있다는 거는 유엔 대북 제재위에서도 다 잡고 있어요. 심지어는 해상에서 석탄 원유를 지금 원래는 50만 배럴 50만 배럴 연간 그 이상 못하게 됐는데 벌써 뭐 수백만 배럴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다 정황을 포착하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제재를 그 동참을 안 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응징을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. 유엔이 무력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. 그렇다고 무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러시아나 중국한테.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이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하고 아무리 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하더라고 한들 그 북한의 그 뒤에 서 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제대로 좀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봐요. 미국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가 동맹이라는 게 솔직히 그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하고 동맹을 맺고 약소국은 그 자기들의 안보를 그 강대국한테 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한미 동맹은 제가 보기에 이제 훨씬 더 선진화해야 된다고 봐요. 한미 동맹은 좀 맞춤형 동맹이 돼야 된다고 봐요. 다행히도 이번에 그 쿼드나 여기에 이제 영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더라고 미국이. 한반도를 거기 끌어들이지 않는 건 저는 참 미국이 잘했다고 봐요.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주변 사강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그 지정학적인 환경이고 분단된 나라고 여기에 여타 동맹국들한테 동일한 잣대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 힘든 거예요. 당장 중국하고 부딪히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런 차원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고려할 때 맞춤형 한미동맹 우리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우리가 요구 안 하면 미국이 들어주겠냐는 얘기죠.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절실히 필요한 이제 러시아 카드를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각 정권이나 사실 의사 결정자들이 러시아를 좀 공더증 있잖아요. 공안증처럼 러시아를 좀 우리가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잘못 역사적으로 또 러시아를 굉장히 또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저변적인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.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러시아 전문가들 있잖아요. 전문가들 학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뭐 사실 1, 2년까지만 해도 푸틴이 동방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이 극동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요즘 어떤 상황으로 희망이 있는 건지 중단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푸틴이 이제 동방 정책을 표명을 한 게 2012년부터입니다.
때 블라디보스톡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,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 유치했을 때 이미 이제 극동을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던 거죠. 근데 마침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그 해가 바로 푸틴이 집권 3기가 시작되는 해고,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동방 정책을 시작한 거죠. 그게 러시아의 판단은 저는 상당히 옳다고 보는 게, 이젠 전 세계 경제 중심이 이 미국이나 유럽 중심이 아니라 유라시아 중심으로 이미 옮겨왔다.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이 경제 협력의 축을 바꿔야 된다. 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해가지고,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는 극동 개발이라는 게 시베리아 이게 방치된 땅이거든요. 이걸 개발을 해야 되고, 또 전반적인 국제 트렌드도 그쪽으로 가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동방경제 포럼이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죠. 매년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. 우리 정부도 계속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.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,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거기서 천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, 그 다음 부총리 이렇게 왔는데,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중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. 재작년이죠. 재작년만 해도 6개 정상들이 모였어요. 시진핑, 아베는 매년 왔어요. 아베, 인도, 몽골, 푸틴. 이게 단순한 그 경제 포럼이 아니라 준 경제 포럼 플러스 정치 포럼이 된 거예요, 이게. 근데 거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푸틴이 아시아 쪽을 결집을 시켜나가는 거지.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돼. 근데 북한도 그동안에 장관급이 하나 왔다가 재작년 부총리급이 왔었거든요. 이게 북한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창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는데, 유감스럽게도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러시아에 대한 그 옛날 냉전 당시의 그 시각,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.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겠다는 그런 강한 노력도 없고,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미국 중심으로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러시아 전문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안 하는 거죠. 어떤 면에서는. 저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낸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수용이 잘 안 돼요.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 못하면 남북 관계든 앞으로 극동 동아시아 쪽에서의 그 우리의 그 정체성도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. 왜?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한 이상. 근데 러시아가 그때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제 지구상에 사라진 줄 알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다시 부상을 해버렸거든.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 해체될 때 모습에 아직도 우리는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.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 잔상에 얽매인다면 위험하죠.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. 감사합니다.